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5일 비 오는 금요일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비가 온다는 거는 서울을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지방을 안 가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요일까지 비 온다고 일기예보 나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촉촉한 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뭔가 바뀔 수 있을까요? 좀 바꾸고 싶어요, 뭔가를. 뭘 바꾸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얘기 보내주시죠. 자,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영이 오늘도 뉴스토마토에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뉴스픽 시간에는요,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를 누구를 낼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기류가 좀 강했었거든요. 본인들의 잘못으로 구청장 자리가 비게 된 거고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박하게 문제의 원인이었던 김태우 씨가 경선으로 돌아오고 사면 복권되고 그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서 다들 좀 사실은 놀랬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교훈 후보자의 이 공천은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대담한 대담 2 시간에는 김종대 전 의원,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하고 최근 윤 대통령의 개각, 북러회담, 안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무서워요. 이게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사실은 쥐가 찍 돌아가가지고 찍찍 한대잖아요. 물론 정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좀 만나고 여러 가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걱정해 본 때가 없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잘못된 순간의 판단이나 설마 그러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걱정해요. 여러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말을 명확하게 하고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요. 30만 구독자 이벤트 경이로운 영심 손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편지를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손편지 쓰려니 가슴까지 두근두근. 와, 새 페이지입니다. 연애편지 쓰는 기분이랄까요? 엽서를 보내려고 알파문고를 3곳이나 갔습니다만 엽서 판매를 안 한다고 하더이다. 이런 중략하고 저는 여성으로 닉네임 써니 아시죠? 항상 1등, 2등, 3등 입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노 변호사님 통해서 유쾌, 상쾌, 통쾌한 목소리가 어느 방송보다 더 후련하고 때로는 목이 메어올 때도 있습니다. 박대령 때도 이태원 때도 오송 지하차도 때도 점점점. 앞으로 우리 구독자 3억 넘어 100억이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곁에 오랫동안 계셔주시길 바라고요. 제작자 여러분들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써니 이귀선 드림. 야, 세상에 제가 안 그래도 이 써니님이 도대체 누군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또 편지로 모습을 드러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굿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굿즈 텀블러 특히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던데 자, 여러분들도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손편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뉴스인사이다 시청평, 바라는 점, 진행자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적인 사연, 식욕에 대한 주장 등 주제 제한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75세 된 예전에 5만 원 그 동생의 학비를 대신해서 지원해 주었던 그 친구를 기리는 혹은 그리워하는 우리 또 애청자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뭐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만 혹시 이런 식으로 서로 좀 과교가 될 수 있는 뉴스 인사이다가 되기 바랍니다. 자, 사연 뽑히신 분에게는요. 고급 메모지 그립톡. 그립톡도 귀엽습니다. 저기 동그랗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화면에. 저게 이제 저예요. 너무 안 닮았죠? 하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모습이죠. 자,
그립톡, 텀블러 등 어디서도 팔지 않는 한정판 뉴스인사이더 굿즈 보내드리니까 영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30만 이벤트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통통몰, 여러분 좋아하는 통통몰이 뉴스토마토 3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추석 선물 기획전 타임 세일 오늘까지 실시합니다. 저희 라이브 시간과 오전 11시까지 통통몰 추석 기획 상품 전 품목을 최대 20% 할인하는 행사라고 하니까요. 추석 선물 마련하실 분들 통통몰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통통몰 상품 리뷰 이벤트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 잊지 마시고 무럭무럭 사랑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무럭무럭 잘 자라겠습니다. 자, 그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 골라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꼭 알아둘 뉴스들만 바쁜 아침에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픽 시간인데요.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단하게 이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지금 보름을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50대 한 여성 이재명 지지자라는 편말을 들고서 네. 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에 찾아가서 단식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에 체포됐고 그 경비대원 2명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물론 뭐 중상은 아닌 걸로 얘기됐습니다만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된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0대 여성 A씨가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고 국회 경비대 직원에게 그 흉기를 휘둘러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4일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 및 소란행위를 일으켰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저지하려고 온 경비대원에게 쪽가위로 이제 쪽가위. 네, 쪽가위로 흉기로 이제 그 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대원이 2명인데 한 명한테는 오른쪽, 한 명한테 왼쪽 해가지고 네. 2명을 다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의 요지는 대표 단식 그만해라 그러다 큰일 난다 이제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표현을 좀 너무 과격하게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직까지 뭐 후속 그 내용은 좀 밤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희 님이 이재명 대표 혼자 싸우는 것 같아 불쌍합니다. 결코 헛된 단식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민주당이래. 국민의힘 대표가 네. 그동안에 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던 모습에서 조금 살짝 벗어나서 물론 아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만 국회 관련해서 또 그렇고 정기총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기총회래. 이 국회와 일정에 무관하게 또 본인이 조금 단식을 중단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네. 전했고 실제로 방문하진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는 진정성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한번 이따가 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된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도리를 해라. 정치가 실종되고 오로지 이놈들이만 남은 거는 21세기가 아닙니다. 2023년도에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15일째 단식하고 있는 야당, 제1야당 대표 그것도 지금 여당보다 훨씬 국회의원 수가 많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요. 자,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
대장동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했죠. 네.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어제 오전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동시에 또 그리고 기자 2명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스타파와 MBC 기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날 검찰은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뉴스타파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오전 8시 반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7시간에 거쳐 계속됐는데요. 네. 언론노조는 정권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뭐 압수수색이 일상화된 것 같죠. 사실은 네. 매일매일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언론사 압수수색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뭐 이제는 다들 그러려니 하는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과거 MBC에서도 이제 압수수색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막아서서 이제 언론 뉴스룸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뉴스타파에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 좀 약한 그런 언론사이다 보니까 대응을 사실 제대로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두 언론사에 적용된 혐의는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고요.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당시 윤석열 검사 부산 저축은행 사건 무마 관련 대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보도가 허위 사실이고 인터뷰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타파가 허위 보도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진짜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JTBC도 지금 남욱 변호사 검찰 진술 토대로 수사무마 의혹 보도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와 직접 만난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JTBC 출신 봉진욱 기자의 주거지도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요. 검찰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김 씨와 신 씨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네, 김만배 씨는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한상진 기자랑 봉준혁 기자 사실 이제 인터뷰하려고 저희가 섭외하려고 전화를 여러 번 돌렸는데 안 됐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압수수색 중이었다. 네. 압수수색을 당하던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론사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인데 이게 사실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과거에 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독재 정권 때 그런 게 많았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그게 정말 명예훼손으로까지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해버리고 나면 정말 알아서 입들을 닫더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용 보도를 한 타매체에 대해서까지 경고하는 겁니다. 실제 창끝은 뉴스타파하고 JTBC를 향해 거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서 옆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거든요. 아, 말하면 안 되나 보다. 네. 이 반두라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관찰학습, 모방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대가인데 그냥 옆에서 내가 나한테 직접 안 그래도 이 옆에 있는 이진아 기자가 뭐 무슨 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 보면 나 절대 그러면 안 돼야지. 이런 얘기가 막 마음속에서 뭉글뭉글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언론들이 입을 틀어막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JTBC 알아서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니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언론단체나 시민단체가 일제히 규탄을 하고 나섰어요. 네, 어제 11개 현업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충격을 자처한 검찰이다 이렇게 일갈했고요. 네. 뉴스타파는 이제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에 윤석열 한 사람의 심기를 보위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검찰 이렇게 입장문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국제기자연맹에서도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대한민국 현 정부가 주도하는 우려스러운 언론 인권 침해 추세의 가장 최근 사례다 이러면서 당국이 모든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협박과 법적 괴롭힘을 규탄한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좀 창피하네요.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좀 창피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언론의 그 신뢰도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보고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유지수도 엄청 떨어졌죠? 네, 이걸 통해서 또 보도 자체가 좀 위축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부산 앞에 핵 폐기장 추진한다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도대체가. 지난 11일에 일본 후쿠시마 1차 오염수 방류가 종료가 일단 됐습니다. 네. 2차는 이제 미정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마도 내 핵 폐기장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부산과 불과 50km 떨어져 있는데요. 어제 일본 대마도 시의회가 일본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청원안을 통과시켰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13일에 보도했습니다. 와, 일본 대마도 시의회는 일본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청원안을 통과시켰다. 아, 그런데 지금 부산 앞에 핵 폐기장을 추진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그러면? 네, 이거랑? 이게 보도에 예. 따르면 이제 예. 대마도 시의회가 전날에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핵폐기장 선정 절차의 1단계인 문헌조사 수용 요구 청원을 했는데 이제 찬성이 10명, 반대가 8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2007년에도 네. 대마도 시의회에서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논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무산됐지만 이번에 유치론에는 이제 교부금에 대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부금에 대한 계산이라니? 네, 그 대마도가 원래 관광 산업에 이제 그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아서 경제 쇠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부흥을 위해서는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또 지진이 잦은 일본 내에서 가장 지진이 적은 섬이기 때문에 네. 또 여기다가 핵폐기장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여러분, 속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호선 선로 보수 차가 탈선을 해서 지금 궤도 이탈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박현우 님이 전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 새벽 3시 정도 넘어가지고 궤도 이탈이 됐다 그래서 지금 범계역만 부근부터 하행선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출근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지난해 철도 사고가 79건, 전년 대비 23.4%나 올라갔다. 사상 사고도 34건이었다. 이게 이제 2023년 2월에 있었던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 크고 작은 사건들이 쩔쩔쩔쩔쩔쩔쩔 모아가지고 뻥 터지는 거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혁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 1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이스. 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통통몰 광고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절찬리에 판매 중인 국보국밥 8종 세트 광고인데요.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오늘 비 오니까 뜨끈뜨끈한 국물에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을 것 같고요. 입맛이 없을 때, 숙취가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다는 또 망고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통몰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리니까요. 검색창에 통통몰 검색해 주시고요. 영친이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자 수도권 선거의 가늠지라고 하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번 선거는 특히 자격을 상실해서,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자격을 상실해서 자리를 비운 사람이 곧바로 같은 자리에 내가 적격자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유의 사태인데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진교훈 후보를 만나기로 해보죠.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교훈입니다. 진교훈 후보자는 제가 간단히 보니까 1967년생이고 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고 경찰대 5기 출신이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23일에 입당을 하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2차 후보자 등록 기간에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보니까는 뭐 이력이 매우 화려하신데 범죄 예방,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까지 경찰의 업무 영역은 굉장히 넓다. 경찰 조직을 지휘하면서 조직 관리와 리더십도 배웠다. 사심없이 일했던 나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달라. 이게 이제 이번에 출마의 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4일 공천이 발표가 났는데 선거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요즘 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강서구의 곳곳을 다니면서 강서 구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손을 잡고 제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민주당 사람들 중에 강서구청장 네. 내가 될 거다 네, 준비한 네.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빡뚝 떨어진 거 아니냐, 낙하산이다 이런 반발도 좀 있었어요. 네, 일부 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19년 동안 강서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또 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볼 때 민주당의 외연과 지지 기반을 좀 확장할 수 있는 후보다. 네. 그리고 좀 그런 점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안함과 또 위로의 마음도 늘 전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네.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진영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요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교훈 후보는 제발 정의롭고 의리 있고 민의를 살필 줄 아는 후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찰 간부 출신이라면 조직 문화에 길들여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 어느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국민의힘이 안 불러주더군요.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분이 뭐 네. 그런 말씀을 농담으로 이제 웃으면서 드린 네. 말씀이고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 차장 마지막 차장을 역임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뭐 네,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웃으면서 잘린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제가 국민의 힘으로 가겠느냐,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하면서 웃었던 겁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민주당이 안 불러주더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정환님께서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 후보님 지지를 부탁드렸는데요. 모두 약속하더군요. 그분들 식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중도 확장성과 도덕성을 인정해서 지난 6일 최종 후보로 진교훈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진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은 아니지만
경쟁력, 확정력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분을 전략 공천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건 제 개인의 선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냐의 문제도 달려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찰 생활 그만두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셨는데 실제 경찰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분으로서 그 동네 분위기는 어때요? 이 정부에 대해서 진짜 좀 비판적입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특히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지 또 네.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던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그리고 검사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시행령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경찰 후배 동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네. 말해가지고 경찰청장으로서의 위상이나 뭐 그 위치에 걸맞는 행동 이런 거보다는 좀 너무 권력을 향해서 뭔가 좀 추양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거든요. 네, 네. 실제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움직임과 기류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같은 마음으로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희긴 청장이 좀 더 경찰 조직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그렇죠. 하는 역할을 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진기현 후보를 전략 공천하고 나니까 이거 지금 김태우 씨가 검찰 사무관 출신 아니겠어요? 수사관 출신. 네. 검찰 수사관 대 경찰 출신의 뭐 싸움이다,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그게 맞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객 공천 아니냐고 해서 제가 자객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직급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농담으로 네. 한번 그렇게 웃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할 때 심판론과 일꾼론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심판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의 독주와 퇴행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본인들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는 김태우 후보가 공천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는 데 대한 또 심판이다. 이렇게 네. 세 가지 심판론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꾼론은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 잘하는 후보인가라고 하는 관점과 또 반칙 없이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일꾼론 이 두 가지가 네. 같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다 좀 복잡하고 저마다 생각들이 다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내년 총선 전에 전초전으로서의 역할이 좀 있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진짜 뭔가 딱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네, 이런 그 정권의 행동에 대한 평가, 판단, 네, 네. 심판이 지금 있어요. 네, 근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무슨 뜻이 될까요, 그거는? 아우,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은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처음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 공천장을 받을 때 정치 신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서구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점점 승리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기대 네. 확신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확정 안 됐고 경선합니다만은 뭐 김태우 씨 내보내려고 모든 작업을 다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김태우 전 구청장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줬는데. 저는 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김태우 전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꼭 두 가지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점. 네.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그 확정이 난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불과 3개월 만에 사면복권이 되고 그것도 4일 만에 네. 4일 만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마치 면죄부 내지는 내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이번에 사면받음으로써 입증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네, 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4일 만에 한 것은 강석 구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불과 작년 6월까지 33년 동안 경찰에 계셨는데 본청에서 경찰개혁이랑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를 바라보면은 좀 마음이 착잡할 것도 같아요. 네. 경찰개혁, 검찰개혁,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경찰 내부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든지 또 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결국 경찰 개혁의 방향과 가치는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절제된 공권력? 그렇습니다. 절제된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서구에 20년 가까이 사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경찰 조직에 33년 몸담았던 분이라고 한다면 네. 행정적인 그런 거보다는 뭐 치안 이런 거에 좀 더 특화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본인이 구청장이 되면 어떤 걸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경찰청에서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을 역대 최장 기간을 근무했습니다. 약 3년 4개월. 네. 보통 1년 정도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가장 최장 근무했는데 그 기획조정과장이라는 것은 기획은 물론이지만 예산이라든지 법안, 성과관리, 조직관리 이런 총괄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특히 대국회 업무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도 해봤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정 전문가로서 네. 구정의 업무에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네, 하지만 제가 너무 오늘 짓궂게 여쭤보는데 하지만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이고 네. 행안부나 국토부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전부 다 국민의힘인데 아무리 예전에 협력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님이나 그렇게 속 좁은 정치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오세훈 시장님 좋아하시겠네요. 속 좁은 정치인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니. 네. 그 다음에 저는 경찰 수사구조 개혁단의 협의조정팀장을 맡아서 검찰과의 어려운 협상 업무도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협상에 어떻게 보면 경찰 내에서는 달인이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또 행안부 또 서울시하고의 협력 관계도 잘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우 전 구청장은 화곡동을 마곡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혔어요. 네네. 그런 얘기는 현재 정권이 본인이 속해 있는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거겠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 후보자께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네, 뭐 그렇지 않아요? 김태우 후보가 화곡을 마곡이라고 하는 슬로건에 상당히 좀 재미를 본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에 대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저도 어저께 원도심 재개발연대 측과 그 간담회에 또 참석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진교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제가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현황판을 머리맡에 두고 일일이 꼼꼼하게 챙기면서 제가 그 일을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성과로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강서구는 사실 전세 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 곳, 특히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시려면 뭔가 구상이 명확하고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네. 그런 구상 같은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2,700여 건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요. 예. 그중에 강서가 8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곡동이 그중에서도 600여 건 네, 정도 맞아요. 발생했기 때문에 예. 아마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죠.
그런 점에서 전세 사기 특별 그 대책단을 제가 구성을 해서 그 범죄의 예방부터 또 사후 지원까지 네. 법률적 지원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경찰과 협업해서 그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침 제가 경찰청 차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경찰과의 협업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김태우 전 구청장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전에 이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네. 김포공항 이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김포공항 하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발전이 저해되고 개발이 안 되고 네, 네.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지금 그간 많은 노력으로 해서 이카오라든지 그 네. 국제 민간 항공기구입니다. 이카오에서 국제 기준을 개정안을 내기도 했고 이제 점점 그 진전되고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내년입니다만은 2024년까지는 한번 좀 더 그걸 또 구체화시키고 고도 제한을 완화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국토부와 서울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강서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의 전초전이죠. 윤석열 정부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개각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 뭐 개각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참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책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또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모습 같은 거 혹은 사죄하는 모습 같은 것도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정치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검찰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오류나 잘못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만 해도 정부가 바꿔질 때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 이런 절차들을 꼭 진행해 왔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검찰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오류나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예. 모류 집단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정치에도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민생과 협치가 실종된 정치, 이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표율도 좀 낮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적극적인 정치 관여층이 아니면은 또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지금 진기훈 후보자는 인지도 면에서는 뭐 김태우 씨라든가 이런 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뭐 연예인들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네. 어쨌든 좋든 나쁘든 인지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네, 네. 예,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실까요? 뭐 심지어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만 아니면 다 언론에 나야 된다고 뭐 그렇게 뭐 말씀도 하시고 농담으로 맞아요. 하는데요. 예. 저도 인지도가 조금 낮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지도와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지금도 정말 그 강서의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고 있고 심지어 제 집사람도 제가 못 가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꼭 도와달라. 네.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부인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시군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왜 하필 정치를 하느냐. 또 한다면 왜 굳이 네.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단 한 번의 선거에 당신이 출마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못 가는 곳에 저를 대신해서 가서 제가 진교원의 안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죠. 네. 네. 뭐 가족이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행운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선거 국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죠? 민주당이 이번은 꼭 이겨야 되는 선거다. 그래요? 꼭 이겨달라.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님의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단식을 중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말씀도 하시고 또 민주당에 분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걱정 어린 또 애정 어린 충고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하고 계신데 15일째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당 대표님이 그 단식을 하는 현장에 찾아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처절하기도 하고 또 엄중하기도 한 그런 네.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의 진교훈 강서구치장 후보와 함께 했는데요. 이성원 TV에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이름 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진실된 교훈. 진교훈 이런 얘기했었는데. 진짜 교훈. 네. 진짜 교훈. 네, 네. 아, 그렇게 지금 네. 하고 계시군요. 네. 진짜 교훈이 이길지, 누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건지, 누가 지금 반성해야 될지,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교훈, 진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대담한 대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기다리시면 김종대 의원과 함께 돌아오죠.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아세안 G20 관련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개각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니 개각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가졌죠. 최근 돌아가는 대내외 안보 상황이 너무 무섭고 섬뜩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저도 무섭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잘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적임자가 누구겠어요? 김종대 전 의원이겠죠? 저희가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을 앞으로 금요일마다 모시고 고정적으로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김종대와 함께하는 최고의 시사 토크, 여러분이 코너명도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선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각 얘기부터 이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네. 돌아오자마자 국방부 장관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도 그렇고 여가부 장관도 그렇고 세 분 다 참 각자 말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어서 참 앞으로 얘기할 게 무궁무진하겠다. 좀 청문회가 정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이 사람이 제일 적임자다. 이 사람이 제일 국방에서는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뭐 한미 안보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야? 참 이게 뭐 말이라는 게 참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종섭 장관 전임자 임명할 때 명분이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였어요. 이종섭 지금 사의를 표명한 그분이 예. 임명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래서 적임자라 그래서 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한미일 동맹했고 네.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다가 네.
저기 한일 관계 개선에다가 네. 아니 아주 뭐 역사에 남길 업적을 거뒀다 그러는데 네. 왜 갑자기 한미 연합방위 능력의 또 적임자라고 또 나타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러면 스스로 사의를 또 표명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이상한 게 세상에 이번에 누가 먼저 자르느냐 속도 경쟁이 붙었어요. 맞아요. 저기 야당은 탄핵안을 내서 우리가 자르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먼저 자를게. 그러니까 제가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셋이 속도 경쟁을 해. 아하. 서로 먼저 나가겠다. 아니다 내가 자르겠다. 무슨 소리야 손대지 마. 이거 자르는 건 내 몫이야. 그럼 이종섭이 이긴 거네요? 아니지 이종섭 사표는 반려되고 반려되고? 대통령이 잘랐는데 자 이런 거요. 내가 이제 저기 직장에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표를 딱 써가지고 네. 이에 와서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임마. 내가 자른 걸로 해. 너 사표 내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오나가. 그렇죠. 뭐 빨리 자르질 못해. 환장을 한 거이 뭐 하는 게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당이 탄핵안을 얘기하니까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자르기로 했다 그랬는데 네. 아니 이 정부가 야당이 탄핵 얘기한다고 장관 자르는 정부입니까? 이상민 장관 보세요. 치안 공백 뭐니 다 감수하고 네. 그대로 밀어붙이는 정부지. 그래 저기 민주당이 탄핵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먼저 자르겠습니다. 이러는 정부입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요. 웃기는 정부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유는 딴 데 있는데 이 쇼를 하는 거야 이게. 이유는 딴 데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네. 국방부 장관 좀 있으면 잘린다 하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교체된다. 7월부터 했어요. 7월부터. 그러니까. 근데 딱 그 말씀 근데 우리 방송에서 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원래 찍힌 장관이다. 그게 아니 왜 아까 좀 전에 말에 의하면 한부 영연도 강화하고 일 잘했는데 왜 찍혔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너절너절한 말에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너절너절한 말에. 예. 그다 저기 하나마나한 그 너절너절한 말들에 네. 괜히 우리가 정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종섭 장관은 작년부터 찍혔어요. 아 작년부터요? 왜요? 작년부터 찍혔어요. 왜 그랬냐? 네. 이 사람이 대북 강경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대통령이 그거 원했을 텐데. 네. 그래도 이분은 좀 물러 터진다고. 그러네. 물러 터졌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편으로 마음에 든 게 그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좀 균형은 잡는 것 같다. 그래도 좀 양심 그래가지고 있다. 제가 심하게 공격할 일도 좀 자제했다고. 그랬는데 그 작년에 국방개혁 혁신단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네.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네. 국방부에 사무실까지 차려줬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종섭 장관한테 모욕감을 준 거예요. 왜요? 너 김관진 보고 좀 배워.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수모도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온 거예요. 상황이 국방부에. 근데 일이 묘하게 되려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첫 회의, 두 번째 회의까지 했는데 김관진이 다시 댓글 공작 대법원 판결로 구속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상황 노릇하러 보냈는데 이번엔 또 감옥으로 가버리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또 원위치 됐네. 그러니까 이제는 강경파 누구를 찾았겠지. 그게 누굴까? 그게 누구예요? 지금 신원식 의원이. 신원식 장군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네. 이 사람이 한 막말과 보면은 거의 광신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에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MB 때 뉴라이트 계열 이 사람들이 MB 때 한 자리 못해 먹어가지고 빌빌거리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모였거든. 한 자리 해먹은 사람, 해먹을 사람. 그때 그 MB가 이렇게 완전히 함락될 듯 하면서 뉴라이트한테 완전히는 안 넘어갔다고. 근데 그때 그 골수들이 이번 정부에서 다 모여가지고 네. 확실히 윤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은 이제 주술가의 빈 공백을 메꾸고 들어온 겁니다. 진짜요? 최근에
무당들이 이게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저기 관저 사무실에 못 드나든다고. 무당들이?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당들이 그럼 옛날에 관저 사무실에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백제건은 아예 관저 입주할 때 지가 먼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경찰 수사 드러났잖아요. 백재건 씨가 무당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관상가예요. 관상가잖아요, 관상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합쳐서 주술가라 그래요. 그런데 저기 뭐 역술인, 무당, 네네네네. 관상, 주술 다 저기 보는 관점만 다를 뿐이에요. 또는 풍수는 장소를 보고 저기 역술인은 시를 보고 관상은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각자 측면이 다를 뿐이지 다 사이비 주술이에요. 사이비 주술.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영혼을 채워왔다고 지금까지. 네네네. 그런데 이게 공백이 발생하니까 거대한 패닉, 이 공황을 갖다가 또 하나의 사이비 과학,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채운다고. 그게 뉴라이트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대한민국의 극소수인데도 여기가 한번 헤게모니를 장악해버리면 일종의 신흥 종교 집단 같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신원식 그 의원을 보면 네. 내가 이 양반을 처음 만난 게 그 안철수 따라서 처음에 정치권에 맞아요. 들어온 게 대략 2017년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TV 토론에서 이분을 처음 뵀는데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멀쩡했어요. 균형 잡히고 똑똑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기존 정치권에 딱 비판적인 목소리 내고. 쓴소리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중간 때부터 이분이 이제 말을 갈아탑니다. 2019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경로가 뭐냐 하면 정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면서부터 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를 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쪽에 그 어떤 저기 뭐랄까 좀 강성 태극기로 색깔을 재구성하기 아니, 시작합니다. 극우 보수 유튜버들하고 친하고 그쪽에 많이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 정권의 그 극우 유튜버급의 그 국무위원이나 기관장들 있잖아요. 한때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통점은 최근에 망가진 사람들이란 공통점이 있어. 원래는 멀쩡했는데. 원래는 멀쩡했는데 통일부 장관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멀쩡했는데 김용호 장관이- 최근에 망가졌다는 공통점들이 있다. 심지어 그건 대통령조차 그래.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조차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저기 옛날에 변두리 근본주의자들이 중심권에 진입하려니 새로운 통치 논리가 필요했던 거고 네. 그거를 뉴라이트에서 빌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네네네. 중심권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변두리를 빙빙 돌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저기 권력을 잡은. 기회를 노리다가 빙빙 돌면서 내가 들어갈 틈만 보이면 내가 씩 들어가야지. 이러다가 이번에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러니까 변두리 근본주의자다. 변두리 근본주의자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통 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하고도 차별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실제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정통의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도 이 나라의 품격과 실력을 갖춘 보수는 옛날에 군사정권 때지만은 광화문의 그 어두운 사무실에서 밤새워 국가전략을 고민했던 경제기획원의 엘리트들이라든가 네네. 또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네. 대륙의 꿈을 품고 중공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그 부채살처럼 대륙으로 뻗치고 그렇죠. 88 올림픽을 성공시킨 네네. 그 테크노라트 외교 전략가들이라든가 네, 테크노크라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통 보수요. 실력을 갖췄고 품격을 갖췄어.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어떤 저기 정통 보수들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네네네. 그런데 어느 날 변두리에서 그 사람들하고 실력을 견줄만 하지는 않고 실력은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욕심은 좀 빙빙 있고. 돌아 자리 욕심은 많으니까 이러다가 빙빙 돌다가 중심권으로 진입하려고 패거리를 짠 변두리 근본주의자들이 이 정통 올드라이트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역사관은 일제시대 100년 전으로 돌아가 있고 네. 외교관은 30년 전 저 냉전 시대로 돌아가 있고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냉전 뭐든지 거기서 뽑아내고 이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변두리 사상이 이제 근본주의 사상이 중심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권력을 장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윤석열 정부는 하나의 숙주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씩 침투해 들어온 뉴라이트는 바이러스란 말이야. 바이러스. 이게 숙주와 바이러스의 관계요? 관계인데,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한 줄도 몰라. 아, 그래요? 우리 대통령은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래요? 사법시험도 붙었는데. 아니 이게 이제 주술과 역술인을 물리친 성과예요. 그거를 이제 사이비 이념이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더 그래?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옛날에 장군할 때 좀 아셨어요? 제가 그분이 투수 탈 때부터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네, 제가 삼성장군.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전화 받은 국방부 근무할 때 제가 쓴 글을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 뭐 내가 조금 잘 써줬는데도 이제 저기 괜히 이 글 때문에 찍힐까봐 상부에서 내가 그해 진급 인사를 분석을 한 글을 썼거든요. 그걸 보고 딱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인물을 만났죠. 네. 그랬는데 멀쩡했어요. 멀쩡했다니까. 멀쩡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균형 잡히고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의 폐해가 이겁니다. 멀쩡한 사람은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게 정치예요. 근데 거기 스스로 한 그렇게 번 된 거 잘못 아니에요? 물들면 그래요. 아니 이분은 스스로 그렇게 변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분을 그렇게 중력처럼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태극기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상한 게 정말 저는 신한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네. 일단 한번 정말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보고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이끌었던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입니다. 2016년 촛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한 반역입니다.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이 깊은 날에 비도 오는데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자,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저게 뭡니까? 쿵짜기 뭡니까? 도대체 막 뛰면서 야 진짜 너무 좀 품위가 없어 보이는데. 무당 같잖아. 박수. 자, 그러니까 정권의 코드와 딱 맞게 됐습니다. 지금 맞아. 2019년 7월에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런 발언을 했고 2019년 9월에는 2016년 촛불, 반역, 문재인, 이거 맨날 나온 얘기인데 이걸 땡처리해야 돼요?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다 붕짜. 정말 이건 끔찍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을 하죠? 게다가 우리 대통령은 특이한 게 자기를 옛날에 욕했어도 그걸 다 넘어가고 다 봐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뉴스타파 자기 욕하고 비방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기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신현식 후보자는 옛날에 군대 안 간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딴 얘기도 하고 12.12 때도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구하러 왔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런데도 12.12는 나라를 구하려고 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또 해명이 나오긴 했어요. 신현식 후보자가 본인은 제야투쟁거로서 격한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는 다 좋게 해석해라. 이런 취지를 말을 하던데. 아니 박정훈 대령을 향해서 신원식은 삼류 정치를 왜 닮아가냐. 박정훈 대령을 향해서? 군인답게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저렇게 해놓고 뭘 그래요. 자기는 내가 보기에 들고 뛰는 게 완전히 무당 구판 벌려가지고. 쿵짜기 뭐예요. 무슨 널뛰듯이 뛰는 거 보십시오. 저게 정상인입니까 저게? 저는 사실 저 영상은 정말 충격인데. 아니, 나도 저렇게 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고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광신도 같은 저게 신흥 종교 구판이지 그래. 거기에서 저 널뛰고 말이지. 그거 참 내가 보니까 영혼이 털린 사람이에요. 신기하네. 자. 신원식 후보자 2019년 9월 한 국방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민의식이 성장한 지금은 구테타 성공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구테타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 공백기에 서울에 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두환 쿠데타는 결국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옹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정치법적으로는 쿠데타지만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요. 이승만, 박정희는 기적을 이뤄낸 모세다. 노무현, 문재인은 악마다. 간첩이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은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해병대 최상병 수사 은폐 의혹을 두고는 8명이나 처리할 만큼 군의 과오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국방연안에 가장 퇴행적으로 나올 법한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분란을 만든 당사자예요. 네. 홍범도 흉상 이 분란을 만든 당사자가 본인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장병 사망 조작 은폐의 또 당사자예요. 맞아요. 그때 본인이 이분이 있을 때. 저기 85년에 중대장 할 때 어떤 그 저기 이등병 하나가 유격 훈련 받다가 네. 사망한 사인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작했어요? 박격포를 막 쏴댔거든.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밑에서는 안 쏘겠다 그랬는데 쏘라고 강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막 돌격 앞으로 할 때 폭탄이 터지면 효과가 전쟁 같잖아. 네. 그러면은 거리를 두고 쏴야 되거든. 한 200m 앞에 한 방 쏴. 300m 앞에. 그런데 그 거리가 확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쏴. 이러니까 그 저기 훈련하는 병사한테 날아가 가지고 몸의 절반이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쏘라고 한 적 없고 지나가다가 이전에 떨어진 불발탄을 밟았는데 빵 터졌다. 이게 박종철 열사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쓰러졌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나가다가 포탄 밟아서 터졌대. 어머나 세상에. 그 육중한 포탄이 왜 터져? 지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저기 중대장이 정신교육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군인들을 그게 군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근에 밝혀낸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세상에. 그런데 그 저기 여기에 중대장의 어떤 과실인지는 지금 명확치는 않은데 밝혀진 건 사인이 조작됐다요. 이거는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최근에 국방위원 하면서 방어하려고 저기 육군본부에 무수히 자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자료들 저기 달라고. 저 진상규명하는 거 자기가 먼저 그 정보 수집하려고.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텐데 네. 그때 돌아가신 그 장병의 유족이나 동료들을 민주당이 증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이 싫다고 하겠죠. 아니 그걸로 일단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신원식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반응이 없어요. 왜요? 같은 국방위원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말도 안 돼. 지금 별 반응이 없어 민주당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누군데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많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긴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네. 막말은 영상으로 다 증거가 있고 이건 해석 투쟁이기 때문에 빼박이네 빼박이네. 네. 그런데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증인들 다 부르자. 그 이거 저기 자질 검증하는데 핵심 의제다 이게. 네네네. 이런 거예요. 뭐 옛날에 보면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다 밝혀내잖아요. 그러면은 군에서 직무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증인을 신청해서 밝혀내는 게 왜 잘못입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무력하죠? 내 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안 하려면은 야당 네. 문 닫어 그냥.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오면 국방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요직에 있던 군인들 리스트 만드는 거 아니냐 또 이거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심이 흉흉해지고 네. 해군은 홍범도 잠수함 명칭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전긍긍하고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는 더 밀어붙일 거고 보십시오. 이게 뭐 하나 해결되겠습니까? 더 커지지? 그러네요. 이번에도요. 최상병 사망 수사 의혹, 수사 외압을
은폐하려고 지금 별별 공작이 다 벌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언론에 안 나온 거 하나 정치관에서도. 공개해드릴게요. 네. 자꾸 이 항명죄 여부가 점점 더 커지는데 네. 제가 최근에 얻은 정보는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는 8월 2일 날 오전에 이첩을 했잖아. 네. 아침 10시 반인가 네. 했잖아요. 그 직전에 예천으로 출발하기 전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마지막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첩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오케이 해놓고는 그렇게 된 거예요? 어. 해병대 사령부가 오케이 해놓고? 그런데 지금 진실이 어떻게 뒤집혔어? 그럼 지시를 이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명이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하고 갔어. 어머나.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항명 중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다 보고하고 그래라 잘하고 명령 와라. 안 지켰다고. 그랬는데 명령 안 지켰다고. 이거 특검으로 하면은 이종섭 장관 지금 출국 금지 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냅둘 수가 없는 거네요. 이 정부가 이종섭 장관 어디 대사나 해외 문화원장 보내서 빼돌리기라도 하면은 이거. 근데 그런 의혹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바꾼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탄핵 사유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에 대한 탄핵 사유를 넣어요? 정권 자체지 아니 이걸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도청했다는 걸로 무너졌습니까? 거짓말로 무너진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막으려니까 이 무리수가 나온 건데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리고 뒤에 막을 후임 장관도 거기에 맞춰서 인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에요. 아니 거기에 맞춰서 인선한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100분 토론 나가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패널이 아예 딱 똑같으면 말들이 그럼 8명이나 처벌해야 됩니까? 굴비 엮듯이 가야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굴비 엮듯이? 그러면 박정훈이 자기가 속한 해병대를 굴비 엮듯이 일망타진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 보고하고 갔어.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 당시. 그랬더니 뭐래? 가지고 아니 왜 나보고 박정훈 대령 말만 믿냐 그래가지고 박정훈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 아니 당사자 말을 안 믿으면. 와 재밌네. 이래가지고 100분 토론에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 됐어. 나 다음 주에 나가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아니 안 믿고 조작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거요 특검으로 가면은 나라 뒤집혀요. 그러니까요. 근데 특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상식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상식이 무너진 사회. 무슨 신흥 종교 집단 하나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구판이지? 정말 무슨 국정이 있어요 여기에. 구판이네 구판. 쿵짜자 쿵짜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쿵짜자 쿵짜. 우리도 한번 할까? 자, 저는 네. 진실은 꼭 밝혀진다. 네, 왜냐면 맞습니다. 지금 다들 무서워서 혹은 정말 너무너무 싫어서 입을 좀 다물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아니 이때는 안 여기에 되겠죠. 주눅든 분들 특히 엘리트들이 많은데 제발 좀 쫄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대하기 쉬운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뻔히 나와 있는데. 근데 왜 못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한 번도 이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도대체가 말이야. 전략 전술이 딱딱 보이는데. 맞아요. 누구 증인 신청하고, 누구 어떻게 집중해서 정밀 타격하고. 딱딱딱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맨날 그 쓸데없는 역풍 얘기하잖아요. 난 역풍 분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맨날 역풍 얘기만 하고. 역풍 같은 소리 하고. 역풍 그것도 주술이요. 역풍도 주술이에요? 그것도 주술이요. 정치는 정석대로 가는 거예요. 정석대로. 상식대로. 그러지 맨날 정치공학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역풍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역풍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와 있는 그대로 야당은 정직하게 맞받아치고 그러면서 투쟁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지켜줍니까? 스스로를 지켜야지. 근데 너무 아니라고
보신주의고 나는 무슨 국회의원이 보신주의하는 건 내 생전 처음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뽑아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큰 돈 들여가지고 국회의원을 유지시켜주고 이러는 거고 대의를 우리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시스템 하에 살고 있는 건데 아 정말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냥 무슨 겁먹은 쥐처럼 숨어가지고 그냥 뜸만 동글동글 뜨고 앉아있고 너무 불편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러 회담 얘기합니다. 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을 4년 만에 가졌어요. 네. 그렇게 이 정부는 그렇게 두들겨 패고 니네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안보가 최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상회담이 이 정부에서 열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판을 오히려 깔아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네, 뭔가요 이건 도대체가? 예, 크게 우선 큰 어떤 지정학의 단층선에서 뭔가 지진의 파장이 느껴지는데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지진의 파장? 예. 중요한 말인데요. 대지진의 전조죠. 그런데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네.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서 앞으로 러시아가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습니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이 이거 죽어. 예언이에요? 김종대 예언 아니 아니에요? 이게 다 실전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지금 포탄은 작년 11월부터 가서 바그너 용병 그룹이 썼어요. 진짜예요? 해보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면적으로 이제 네. 북한과 러시아 간은 무기의 공급망 체계, 국제 분업 체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거기서 정상회담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러시아군의 대반격에 네. 북한이 후방 군수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네. 그러면은 저 수없이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그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1,000억 달러 썼습니다. 앞으로 1,000억 달러 또 써야 됩니다. 네. 내년 미국 대선인데 공화당 일각은 추가 지원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위기에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거 비상사태입니다. 네, 지금 지금 통째로 생각하는 비상사태고 거예요. 미국의 장관, 부통령, 차관보 다 나와서 매일 얘기하는데 한국만 조용해. 그게 첫 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군사기술과 에너지 식량을 북한에 제공합니다. 어허. 북한의 ICBM이 네. 미국을 타격하는 능력이 가속화됩니다. 엄청나게 정밀해지겠네요. 그러면 미국으로 보면 이거 두 번째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끝일까? 아니겠지. 또 있어. 네. 여기서 그 30년간 유지되어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공조, 국제 그 공조 체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유엔 무력화. 유엔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면은 네. 상임이사국 5개 중에 네. 러시아는 떨어져 나가고 중국은 떨어져 나가는 중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러시아가 2년 전에 대한민국 편이었어요. 지금 북한 편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잃었죠? 중국을 잃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륙에서 봉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남한이 고립되어 있는 모양새예요, 이제는. 봉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엔이 무력화됩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까지 다자 외교 또는 어떤 국제 문제 해결의 장에서 아무리 유엔이 힘이 없다 그래도 거기서 법적, 도덕적 권위를 부여해왔던 건 사실 아니냐고. 네. 근데 이게 도덕적 무력화되는 권위가 겁니다. 되게 중요했죠. 예. 예. 2차 대전 이후로 안 그런 적이 있냐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 그래도 미국의 미국하고 관점에서는. 일본이 우리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그 동맹을 강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잘했다고 믿는 지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중인데. 그건 외교의 반쪽입니다. 아니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기, 나를 아는 거는 동맹의 영역이라고 치자고. 지피, 적을 아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단결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 네.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북중러가 단결을 하면은 한미일이 단결한 것보다 충격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 충격이 더 커요. 아니 그 미국, 일본이 항상 우리 편이었지 그럼 뭐 남의 편이었나? 그렇지. 옛날부터. 적국이었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강화되는 거고 저쪽은 없는 새로 생긴 힘이 거네. 생기는 거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뭐가 충격이 더 큽니까? 그럼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건데.
바뀌어도 그냥 바뀌냐고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이게 완전히 이게. 이 멘틀인가 그 막 지층이 막 붕괴되고 막 뒤집어지는. 우리 정부가 대책 있습니까 이거에? 없어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편입니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게 마치 네. 어떤 자전거를 하나의 바퀴로만 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늘을 나는데 한쪽 날개로만 날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공산 이념주의 뭐 전체주의 얘기하더니만 네. 그렇게 하니까 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적으로 대하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태도를 조금 섭섭하게 하면 우리한테 진짜 정통으로 겨누는 그런 데가 되겠죠. 꼭 저기 정권에서 얘기할 때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80%에 달한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중국하면 싫다가 80%인 건 맞아. 그러나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의견도 80%야. 그렇죠. 이건 이중적인 겁니다. 맞아요. 좋고 싫은 영역이 있지만 네. 좋든 싫든 간에 같이 가야 가야죠. 된다는 영역은 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의 층위가 달라요. 투 트랙으로 형성돼 있다고. 예. 그런데 싫어한다는 거 때문에 같이 갈 필요도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면은 그게 바로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 사람들이 뭔가 명분 찾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항상 쟤는 여기, 나쁜 놈이니까 내가 이런다 막 이렇게. 여기 유식한 얘기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를 외교의 자산에서 잃어버린 거는 냉전 종식 이후에 지금 가장 큰 손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4년 만에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보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러시아도 맞다. 우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요. 북한에서 또 이렇게 러시아군과 국민이 악의 무리를 징벌하고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러시아에서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는데 러시아와 함께하겠다라고 김정은이 말하니까 러시아는 북한을 주권적 독립국가로 가장 먼저 인정한 나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김정은이 러시아 정부가 취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러시아 또 신나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동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분들이 우리 두 나라 관계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 아주 그냥 쿵짝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헤어졌다가 30년에 만난 거야. 만에 만나는 견우직녀 같아. 그거를 이번 정부가 해낸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이거 다 윤 대통령 업적입니다, 이거. 아니 러시아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안 하려고 사실은 버틴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판을 깔아준 거죠. 깔아줬어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전쟁 비추탄까지 빼내서 50만 발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몰래 비겁하게. 그렇죠. 네, 주려면 아예 대놓고 공개라도 하든지. 그것도 도청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도청당해서. 얘기된 거죠. 그게 한미 정상회담 입장료였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거 바이든하고 하고 미국 의회 연설하려고 포탄 50만 발 갖다 줬어요. 한국 안보 거덜내면서까지도. 그리고 이제 또 막 3조를 지원한다 그러고 좀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에서 기시다는 또 김정은하고 만나겠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시다 총리의 특징은 잘 기어. 그래서 어디 가서 꼭 기시다 오셔 이분이. 와 근데 나는 필요할 때는 이런 외교가 필요하다고 봐. 이게 정말 중요한 외교 그게 아니에요? 한신의 외교 아닙니까? 맞아요. 가랑이 사이로 기어도 이 치욕을 견디면서 내가 나중에 보겠다. 생존하고 보자. 꼭 기시다 오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잘 오셔. 기시다 오시다. 옛날에 조지 조지고 부시는 것만 잘했는데 맞아요, 기시다는 맞아요. 기시다를 잘하셔. 근데 외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영리한 거죠. 그렇죠. 지혜롭잖아요. 우리는 바보같이 그냥. 그러니까 북한 꼬셔서 뭐 하겠습니까? 야 미사일 쏠려면 한국에만 쏘고 일본에 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요. 나는 미사일 맞기 싫어 이 새끼야. 우리 지금 미사일 별 것도 없어 일본에는. 일본에 공격 미사일이 별게 없거든. 맞아요. 방어만 하지 사실은. 진짜 큰일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10월 달에 시진핑하고도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한미일 북중러. 우리가 근데 거기에 왜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위험한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건지 내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또가 있어가지고 중국 러시아도 옛날에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불신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중러 동맹이 되겠냐. 원래는 안 됐지. 이런데도 지금도 진보의 정치학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상을 자꾸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이게 자꾸 문제가. 자극을 하니까 자기네끼리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국제정치학의 거울 영상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 영상 효과요? 그건 예. 뭐죠? 우리가 뭉치면 저들도 뭉치는 이렇게 서로를 반영하는 건데 여야도 그렇잖아요. 그러네. 꼭 여당이 분열되면 야당도 꼭 분열되고 여권이 뭉치면 야권도 꼭 뭉치더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서로 공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 그럼 민주당은 분열하는데 특히 지정학에 있어서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데 제가 1년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작년 9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일 때 네. 야 이러면 북한 러시아 간에 군사협력한다. 그러네. 그때 저를 다 미친놈 사람 취급했습니다.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나쁜 사람들이네. 내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진짜 다 우리 편들조차 그랬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해야 불가능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게 스투피드하지 않다. 그런 스투피드들이 있냐. 그런데 그 스투피드들이 지금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역사를. 진짜 누가 스티피드한지 모르겠네. 그 스투피드들이. 그러네 진짜. 난 너무너무 진짜 불안해 죽겠는데 더 불안한 건 솔직히 이거예요. 저는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은 이랬지만 뭐 자기네끼리 더 친하니까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도 만들고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자, 이 국제정치라는 거는 네.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당합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동맹의 따뜻하고 안전한 품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함을 느끼겠다는 어떤 발상이지만 그 엄마 품을 벗어나서 세상 거친 풍파 속으로 그런데 자기 몸을 던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겠다는 게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정상적 과정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외교 안보는 다시 유화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보호받겠다는 발상. 그러면서 내가 한번 주변 정세를 주도해보고 우리가 한번 운명을 개척해보자. 네. 이런 어떤 그 자기 중심성이 없으니까 주도 당하는 그 길로 가는 건데 이게 바로 외교의 유화적 성격으로 가는 저게 굉장히 위험한 퇴행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더 강하게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상황 정도로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럼 우리 군인들 보십시오. 전시작전권 가져오자 그러면은 무슨 젖대기 싫어하는 애기처럼 울어댔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그래가지고 노태우 때 가져오기로 한 걸 아직도 못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마치 그게 엄청나게 문제인 것처럼 막 욕하고. 그 40년째 못 가져오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졸업을 했으면은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재수 생활만 40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수 생활만. 재수를 40년에 정말 끔찍하다. 그 부모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러겠다는 거예요. 신원식 장군이 네. 문재인을 악마라고 한 근거는 전시작전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정광훈 목사 대담의 실내용이에요. 화면에 안 나왔지만. 왜 이렇게 사람이 주체적이지도 못하고 자주적이지도 못하죠? 남의 밑에서 평생 매여 살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전 세계 어떤 군인이 네. 야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러는데? 가져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군인의 본성이지.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걸 행사 안 하겠다는 군인이 전 세계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에 난 있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창피스럽게. 그럼요. 도대체 아니, 내가 저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못 살겠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요. 창피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일본까지도 미화하고 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하고 냉전을 그리워하고 그 식민지와 냉전이 한국 전쟁을 만든 겁니다. 인구의 11%가 사망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참혹한 전쟁 봤어? 사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전쟁. 그렇죠. 어느 한 가족도 비극을 피해가지 못한 전쟁. 대한민국이 뿌리채 뒤집힌 전쟁. 네. 그것도 동족끼리 외적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유일한 분단으로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서로를 물어뜯고 그래서 있는 상황.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지금의 작금의 남북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네. 한반도 냉전을 세계로 수출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대신 거기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예. 네. 지금 국민의힘 저기 우크라이나 무기 우리 추가로 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북한 꼬락서니 보고. 네네네. 한국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대신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거기서 남북한이 충돌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뒤에서 사실은 각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네요. 전쟁을 수출하자, 냉전을 수출하자 이 얘기지. 이 얘기가 그 얘기지.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에 온다는 거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중국하고 러시아에 수출하지 말라 이렇게 압력을 지금 행사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럼 우리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하고 러시아에 수출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주 깡패 같은 우리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최근에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거기에 SK 낸시 반도체가 저기 내장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SK는 판 적이 없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거 따지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왜 수출 통제하고 우리랑 발 맞춰서 같이 움직이자 그랬는데 왜 뒷구멍으로 뭐 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동남아로 수출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우회적으로. 딜러들이 저기 중국에 판 거고 공급망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동남아는 중화경제권이에요. 중국에 안 팔고 딴 데 팔면 거기는 중국이 없나? 그치.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문거로 창고고 이제 안마고들 교육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중세식 성곽국가로 전락하는 것이죠. 중세식 성곽국가? 아니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거 잘 안 사지도 않잖아 일본도. 아니 그러니까 개털됐다니까. 아니 자기네는 우리 거 사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남의 나라에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살겠다는데 그거는 못하게 하고 뭐야 우리는 뭐 걔네들한테는 뭐야 도대체가 그러면. 개털이지 뭐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지 모르겠네. 않아도 우리 집 경제 개가 나빠 요즘 죽겠는데. 털이 많이 빠져. 요즘 털갈이 시기예요 개들이. 골치 아파 죽겠어.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하고 정말 시원한 토크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말 속에 다 뼈가 있어요. 우리 둘이 대화한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차마 입으로 발설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함의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즐겁고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슬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종대 의원 모시고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더 진솔한,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힘이 들어서 죽겠습니다. 예,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두 번째 주님을 제가 그래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들었던 묻지마 보험 가입, 지금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이걸 계속 유지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는지, 내가 말해서 믿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이죠.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요.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고, 만약에 오밤중에 갑자기 걱정된다, 난 밤중밖에 시간이 없다, 난 휴일밖에 안 낸다 이러면 핸드폰 연락하십시오. 010-7613-3303 010-7613-3303 언제든지 예약 문자, 방문 예약 다 받아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영친이들의 이 보험과 관련된 질문을 특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현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한 주의 시사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힘이 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지, 월요일이지. 고맙습니다.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